더정치 인터뷰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나오셨습니다. 박명재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저희 회사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먼저 박명재 의원님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행정부 공무원 출신이시고요. 총무처 행정자치부에서 아주 오랫동안 근무하셨고요. 김영삼,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비서관 하셨고요.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하시고 중앙공무원교육원장 하시고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내셨습니다. 포항시 지금은 포항시 남구 울릉군 재선 국회의원이시고요. 당 사무총장 지내셨고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핫한직이죠 지금. 네. 뭐 제가 소개드린 것 중에 빠진 게 있습니까? 충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현안에 대한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에서 연동형을 강화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다. 이른바 패스트트랙이라고 하죠. 지금 그런 정치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이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자, 선거법 패스트트랙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우선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고 저는 추진이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우선 이 선거제도는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1야당을 빼고 하는 선거트랙 이건 좀 잘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야4당이죠. 그러니까 저 야3당하고 여당하고. 예, 1야 3야라고 하죠. 예. 내용에 있어서도 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그 심상정 의원까지도 뭐 머리가 돌 지경이다 그러고 박지원 그 의원 같은 분도 내가 정치 구단인데 나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고 또 이 평화민주당의 최경환 의원 같은 분은 우리 당의 그 저 천정배 같은 천재 위원이 정도 돼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는데요. 뭐 저희들도 보기 참 어렵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어떤 그 대표성과 비례성, 등가성이 반영돼야 될 텐데 내가 행사한 표가 어떻게 행사되는지 참 어렵습니다. 우선 이제 그런 내용적 측면도 그렇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물리적 시간 문제입니다. 이게 한 330일 걸리게 되고 선거제도가 이제 개선되게 되면 뒤따라붙는 게 선거구 획정입니다. 지금 안에 보게 되면 28석의 지역구를 줄이게 되는데요. 이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이 선거제도하고 선거법하고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 세 가지 올려가지고 두 가지는 통과되고 이건 아마 그 하게 되면 어려워질 것이고 이런 그 취약점 문제점을 갖다가 또 민주당이 노리는 이런 점을 갖다가 바른미래당이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으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쉽지 않을 것이다. 12월 중순 정도 330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때부터 선거 획정제도가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 그게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죠. 지금 선거제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어떤 대안 같은 걸 내는 게 있나요? 대안은 지금 이제 비례대표 30%를 줄여서 270석. 지금 아니 의석 정수를 그러니까요. 줄여서 270석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겠다 하는 것이고.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자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협상안으로는 공식 발표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을 내놨습니다. 아니 근데 비례대표제 지금 의원들이 많이 계신데 그걸 어떻게 없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역구를 공천할 때 비례대표의 취지를 살려서 그 분야의 전문성이라든지 이익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수용하도록 하고 지금 이제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권역별로 나눠지고 할 때 그게 제대로 비례대표의 그 취지를 살 수 있겠느냐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낫다. 이래서 이제 우리 당에서는 270석을 숫자를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걸로 이런 안을 갖다 당론을 확정해서 제안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당하고 세 야당이 추진하는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은 옳지도 않지만 잘 되지도 않을 것이다. 저희는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개각을 해서 이제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여러 건 지금 열리는데요. 이제 전직 장관을 지내시고 하셨으니까 좀 이 소회라고 할까요? 어떤 평가의 기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개각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그 청문회가 시작이 됐고요. 7사람이 이제 개각을 하게 되는데 저도 말씀대로 그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그런 국무위원을 지냈습니다만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청와대가 스스로 제시한 기준에도
7사안이 모두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뭐 5개 정도가 그 기준에 저촉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선 이 청문회 제도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내가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필요하다. 예, 이 뭐 청문회 제도를 도덕성 검증하고 자질 능력 검증을 뭐 분리하자, 구분하자는 얘기도 있고 뭐 비공개를 하자는데 저는 그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적어도 국가의 그 고위직 국무인이 되려면은 도덕성 문제하고 자질 면을 전부 다 국민에게 이게 공개돼 가지고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청문회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자기 절제, 자기 관리의 어떤 스탠다드, 잣대가 될 수가 있고, 네, 그렇죠. 또 허물어지지 않는 어떤 마지노선이 된다 해서 저는 굉장히 옹호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게 되면은 정말 뭡니까, 실망하는 것이 도대체 이 청문회를 갖다가 의식하고 이런 그 사람들을 추천했는지, 네. 또 그럼 앞으로 이 청문회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뭐 우리는 그대로 가겠다는 그런 뜻인지 정말 좀 실망스럽고요. 엊그제 우리 그 대정부 질문에서 김연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후보자요. 후보자 네. 대해서 이제 뭐 철회하라 했더니 이낙연 총리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나서 했습니다. 저는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항상 몇몇 올라오는 사람 그게 아니고 문호를 넓혀가지고 인재풀을 넓히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해야죠. 여러 사람을 구해봤지만 그 중에 제일 나았습니다 하면 될 텐데 그 중에서 그 얘기는 미꾸라지 속에서는 미꾸라지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문을 넓히면은 붕어도 들어오고 메기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인사청문회 제도 잘 운영하시고 비록 그 우리네 사람 끼리끼리 요새 회주문 인사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좀 정치적 견해를 달리 하더라도 국무위원으로 임명받게 되면은 대통령과의 정치적 그 견해 차이를 조절해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누구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지금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널리 인재를 구해서 그야말로 국정을 좀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또는 당에서 보시기에 이런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떤? 지금 뭐 1순위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예, 뭐 네. 거기에다가 또 국토부 장관, 또 뭐 국토부 장관 우리도 후보자. 동료 의원입니다만은 우리 그 박영선 박영선 의원이 있고. 위원님은 저는 뭐 우리 같이 기자님들 하는데 네. 그 집이 뭐 내 채다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게 뭐 소유야 전세냐. 네. 우리 이제 네. 황교안 그렇지 않다고 대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반박을 하죠. 네. 제가 이 잘못된 것을 청문회에서 제가 답하겠습니다 하면 될 텐데 뭐라고 했냐 하면은 이 팩트를 아니고 거짓말한 것을 내가 고발하겠다. 사법 대응하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고발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청문회 후보자를 살 얘기가 아니죠. 본인도 인사청문회를 거쳐봤거든요. 예. 자, 지금 재보궐선거 예. 진행 중입니다. 예. 경남 창원 성산, 예. 또 경남 통영 고성 예. 두 군데인데 둘 다 자유한국당이 이긴다고 보십니까? 저는 성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재보궐선거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째는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적인 의미가 있고, 네.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황교안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소위 보수의 미래에 대한 어떤 평가, 이 두 가지가 이제 겸해져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문재인 정부의 뭐 지지율, 본인 그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지금 부정평가가 거의 앞서고 있고, 당 지지율도 우리가 4% 차이밖에 이제 안 나거든요. 네. 민주당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죠. 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경제 실정, 그다음에 남북 문제, 또 미세 문제, 탈원전 정책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구나 창원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고성하고 통영은 우리가 뭐 많이 앞서가니 그건 뭐 염려할 것이 아니고 결국 이제 창원 성산의 문제인데 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번에 민주당이 승리하느냐 뭐 자유한국당이 승리하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잘못된 경제 정책,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로잡는 방향 수정을 하는 아마 그런 계기로 활용한다면 그런 틀 속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면 저는 우리 당에 아마 낙성하리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길 것 같다 이런 이길 말씀이시네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데요. 이른바 이제 국민들 관심사는 5.18 망언이라고도 하고요. 자유한국당 이종명, 김술래, 김진태 의원 이분들 징계 청구가 가 있습니다. 자, 이 건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국회 윤리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무슨 예. 첫째 국민들이 식물 뭐 윤리특위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특위위원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동안 처리하지 않았던 몇 년간 열리지 않았던 특위를 열어가지고 32건의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그중에
자문심사위원회 회부하도록 한 것이 18건 지금 다 보내놓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4월 9일까지 이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19 감사기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벗어나가지고 합리적 그리고 아주 이 권위와 공신을 가지고 이 징계를 갖다가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윤리특위에 자문위원회 저희들이 이제 그 자문을 받도록 해서 내놨더니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이 와야 그래서 그 의견을 의견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오면은 우리 윤리특위에서 징계 소위가 있습니다. 네. 구성된 소위에 넘기게 되면 소위에서 결정이 올라오면 우리 전체 회의에서 의결한 다음에 이걸 국회의장께 보고하게 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다시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돼요. 의결은 최종 의결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징계 종류가 우리가 4가지가 있거든요. 네. 공직석상에서의 사과, 그다음에 경고, 근데 출석 정지, 제명. 네. 이제 4가지를 올리게 되면 다른 앞에 있는 3가지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데 제명만큼은 제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각 네. 당이 추천해가지고 네. 여당 몫이 넷, 야당 몫이 넷, 8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삐뚤어져 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첫 이제 그 회의를 열어가지고 위원장 선출 문제에 대해서 되게 호선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나이가 많은 우리 자유한국당 추천의 홍성을 교수가 내정이 돼 있었는데 그 사이에 한 사람이 사임하고 민주당에서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서 그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소위 그 장훈열 변호사 이분을 갖다 내세웠더니 이분이 자기가 하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하도록 합의가 됐는데 이건 맞지 않지 않느냐. 또 이제 다 새로운 분들이요. 오늘 8명 중에 네. 그 홍성을 교수만 한 5년 동안 해왔고 내가 경험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임명이 되게 되면 당적을 떠나서 공연 입장에서 내가 할 텐데 내가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아니다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합의하고 다르다 해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지금 그런 상태에 되었습니다. 네. 근데 심사자문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나이로 하는 자리가 맞습니까? 그건 호선입니다. 서로 호선입니다. 네. 그런데 그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분들만 지금 사퇴한 상태이죠. 3사람이 그래서 네. 맞지 혹시 뭐 당에서 사퇴하라고 시킨 건 아니냐? 전혀 우리는 전혀 그런 거 그런 건 아니군요. 우리가 추천하더라도 저희 말을 듣는다든지 전혀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럼 언제 정상화가 됩니까? 이제 그랬는데 또 하나 이제 그 장훈열 이제 그 위원장 그분이 보니까 또 5.18 유공자라고 나중에 밝혀졌어요. 네. 그러니까 5.18 유공자가 5.18 막는 문제 이런 거 관련 징계위원들 징계 대상자들 네. 제대로 다룰 수가 있겠느냐. 조금 이렇게 꼬이게 됐어요. 문제 해결돼야 될 텐데. 그런데 그 사안에서 빠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빠지더라도 네.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재척 사유, 뭐 기피 사유 그렇죠.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되게 그게 이제 네. 그게 상식적이죠. 상식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유한국당이 빠져버리면은 5명 중에 빠져버리면 4사람이잖아요. 4사람이 과반수 과반이 안 되는 안 되니까 거군요. 할 수가 없는 그런 네.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결자 해지 문제를 민주당이 풀어야 될 텐데 이게 당 추천으로 8명이 돼 있더라도 지금까지 관리를 본다면 전원 참석, 전원 합의. 네, 그게 그런 좋죠. 전통,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렇습니다. 자문이니까. 예. 네. 자문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제가 이제 윤리특위위원장, 심사자문위원장이 민간인들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가 깊이 관여할 수도 없고 그분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빨리 좀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아직 사표는 수리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표를 냈는데 네, 수리는 안 했군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든 빨리 매듭을 좀 지어야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뭐 사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면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그렇죠. 예, 네. 또 일부에서는 사면을 하려면 형이 확정돼야 가능하다.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은 네. 그 정부의 뜻이 있다면은 국민의 뭐 대통합 차원에서 뜻이 있다면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제가 이 박근혜 대통령 사면과 더불어 한 가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함으로써 자유한국당 내지는 보수 세력 간의 어떤 그 구조에 갈등을 유발하는 어떤 뭐 전략적 촉매제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한간에 나돌고 있는데 뭐 그건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그건 일이죠. 좀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 같고요. 그런 얘기들 하고 그런 있어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시기 선택 문제 할 때 이제 그런 얘기 나온 뭐 좀 네. 그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정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나라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어떤 뭐 남북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우리 국민 간
이쪽에 우리 국민들 간의 어떤 통합과 화합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그 대승적 관점에서 판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혹시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명박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두 분 대통령이 다 이제 그러면 3인을 동시에 할 것이냐 또 선택적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딜레마죠. 딜레마이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그 대통령이 이렇게 그 장시간 동안 이렇게 그 투옥돼 있다는 것은 그 국민들 감리기도 그렇고 외국에 보기도 좀 그렇다. 전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빠른 좀 해결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근데 또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이라도 잘못한 만큼 죄를 받아야 된다 물론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 지금 측면이 그- 있는데요. 참 쉽지 않은 문제가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선출되고요. 당 지지도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최근 분위기가 어떤지 또 당 지지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빠르게 우리 당이 그 안정성을 찾고 있고요. 국민에게도 자주도 높아지는 것이 큽니다. 저는 몇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지난번에 김병준 비대위가 들어서 가지고 비교적 잘했습니다. 네. 저도 그 옛날 비대위 때 사무총장 비대위는 해봤습니다. 그러시죠? 수습을 하고 지금 그 제대로 된 그 기반 구축해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황교안 체제가 지난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압도적인 지지 속에서 당선이 돼서 들어왔는데 그 동안에 우리 그 당의 갈등이 뭐냐면 가장 큰 것이 비박 친박의 갈등이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리고 네. 찬핵을 찬성하느냐 찬성하지 않느냐. 탄핵을 놓고 예, 뭐 의견이 그런 문제들이 걸렸었죠.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네. 이제 다 해소돼 버렸고 그런 정도는 이제 해소됐고 우리 위원들이 위기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친박 비박 탄핵 타령해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요인은 지금까지 우리 당의 뭐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개는 관리자형, 그다음 책임자형이 불과했습니다만은 네. 소위 이 사람들이 미래 권력으로서의 가능성을 갖고 있느냐. 아, 차기 대통령감은 그렇습니다. 아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네. 이제 황교안 대표가 들어서면서 이분이 지금 뭐 여야의 후보자들 중에서도 제일 높은 지지율이 나타나고 네. 또 미래 권력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통솔력, 그다음에 그런 지도력이 급격히 강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네, 거군요. 그래서 당을 안정시키고 또 당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박명기 의원님 보시기에는 황교안 대표 다음 대통령 될 것 같습니까? 될 것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이제 우선 첫째 몇 가지 이유를 보게 되면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평가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의 지지율 평가, 그리고 개인 그분에 대한 평가, 네. 그리고 또 이분이 가장 그 취약했던 것이 당에 대한 지지도인데 앞으로 이제 당 대표를 맡아서 2년 동안 활동하게 되면은 당의 확고한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만 이 갈등 요인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에 이제 총선 우리가 그때 문제는 뭐냐면 그 지분 나누기 후보 결정할 때 주로 청와대와 당과의 싸움이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벌어졌죠? 청와대. 그렇습니다. 그 지금 우리 청와대가 없어졌으니까. 아, 지금 야당이니까. 야당 입장이십니까? 네. 당이 주도권을 갖고 당 대표 주도권을 갖고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급속한 안정 또 그리고 단합 이런 계기가 되고요. 또 지난번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 반민고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되풀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공천에 이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네. 내년도에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국민이 납득하고 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만들겠다 하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유한국당이 지금 분위기 이제 다행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불과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요. 예. 대통령 선거 당연히 졌고 예. 지방 선거는 뭐 아주 참패했습니다. 한 게 이제 불과 예. 작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한테 우리 다시 잘 해보겠다 이렇게 표를 달려고 하려면 예. 어떤 대단한 혁신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쉽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본다면 과거 2000년에 한나라당처럼 어떤 물갈이 개혁 공천 같은 걸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혁신을 위해서는 세 가지 혁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정책 혁신. 네. 정책으로 다가가죠. 대한정당,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의 개발. 두 번째 인물 혁신입니다. 사람 혁신. 그게 이제 공천 혁신이겠죠. 세 번째가 보수 세력 간의 구조 혁신입니다. 구조 혁신. 네, 뭐 바른미래당이라든지 나갔던 사람이 통합들 이게 우리가 종주 아닌 종가니까. 네. 정책 혁신은 그런 대로 지금 잘 하고 있고요. 인물 혁신이 이제 가장 이제 바로 메타가 될 것이 내년 총선. 하게
그 후보자 이제 설정하는 문제들이나 그냥 물갈이 문제인데 네. 저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인물들 또 유능한 인물들이 많이 들어온 거 당연히 그래야 되고 다만 그걸 주먹구기식으로 개판 나누는 먹기가 아니고 정치혁신특별위원회가 어떤 기준과 원칙, 시스템에 대한 공천을 한다면 우리가 동의할 것이고요. 네. 또 이게 뭐 물갈이를 잘못하게 되면 배탈나고 설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그렇습니다. 후유증이 없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 구조혁신 나는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뭐 나중에 말씀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우리 보수가 분열됐습니까?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비박 친박 싸움 때문에 나갔고요. 네. 그다음에 탄핵할 거냐 안 할 거냐 때문에 나갔고요. 세 번째는 그 당시에 미래 권력의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반기문 씨를 쫓아서 나갔습니다. 아, 네. 유엔 사무총장. 그렇습니다. 그분 이 세 가지가 다 요인 해소돼 버렸어요. 이제는 통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통합하려면은 여기까지 나갑니다만은 우선 우리가 이제 보수의 종가니까 네.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리더십, 오픈 마인드, 리더십을 갖춰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역시 지분의 배분입니다. 토론 분들에게 지분을 양보해야 되겠죠. 줘야 되는군요. 줘야 되겠죠. 권력을. 예. 만약에 뭐 바른미래당하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같이 싸우게 된다면 또 다 공멸하게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나는 보수의 혁신, 이 통합 이런 문제들이 저는 아마 굉장히 이 절박하게 다가오고 나는 그 가능성을 좀 높이 보고 예,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보수 통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예. 했었는데요. 또 이제 자유한국당의 좀 어떤 열성 당원들 중에는 배신자는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를테면 유승민,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그렇게까지 각을 세우고 뭐 아무튼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자, 이 포용력에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통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보수도 뭐 극단적 보수 또 뭐 점진적 보수, 합리적 보수 여러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넓혀서 이렇게 포용해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야 보수의 그 이념의 스펙트럼도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고 다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뭐 유승민 씨도 들어오고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나갔던 김무성 씨, 오세훈 씨 다 들어왔거든요. 이미 들어와 있죠. 이미 들어왔죠. 오세훈 씨도 출마하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했던 그 김병주 씨도 출마하고 홍준표도 출마하고 필요하면 황교안 당대표도 다 이번에 총선에 나가 출마해가지고 심판을 받고 그래서 이 세를 불리고 진정한 보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보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네,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전 대표 같은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 그분은 원래 이 보수라고 저는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고요. 여기서 하나 지적할 것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데 대한 반사적 이익에 기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혁신해야죠. 혁신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그 유능한 보수로서 혁신. 지금 어려움에 빠진 경제, 남북 문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유능한 보수로서 혁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따뜻한 보수 혁신, 혁신. 그러니까 덜 가진 자, 소외 계층, 우리가 기득권 정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많은 배려, 더 많은 관심 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보수. 세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보수.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래를 보수한 준비하는 보수를 갖다가 몇 가지를 잘라보고 있거든요. 첫째는 글로벌 마인드. 그다음에 오픈 마인드 열려 있고, 그다음에 포용 마인드.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마인드, 혁신적인 보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보수를 갖다 혁신해가지고 제대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하고 통합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사무총장 됐고, 저는 뭐 나이도 정도 왔고, 저 아까 말씀대로 많은 경력이 경력들을 가지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 개인을 떠나가지고 이 뭐 진보도 잘 돼야 되고 보수 잘 돼야 되는데 우리 보수가 어떻게 제대로 혁신을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어려움에 빠진 나라를 구할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년 총선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 않은데요. 총선에서 이길 자신 있으십니까? 아까 이제 그런 이유 좀 우리가 잘해야겠죠. 우리가 제대로 대학교 더 좋은 정치, 더 좋은 정책, 더 좋은 사람으로 나아간다면 저는 내년 총선은 우리가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뭐 최악의 경제 지표. 그다음에 소득주 성장으로 인한 뭐 갖가지 피해들, 탈원전 정책, 흔들리고 있는 남북 문제, 미세먼지 정책,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정책의 선에 지금 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라니까, 소득주 성장하려니까 이런 것들을 궤도 수정하고 바른
정책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 당 국회의원들 많이 뽑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차피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총선은 문재인 정부 만 3년 정도에 치러지니까 심판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22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되찾을 자신 있으십니까? 총선의 승리를 가지고 이렇게 저는 그 연장성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아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당과 더불어민주당과의 그 지지도라든지 또 여러 후보들에 대해 중에서도 황교안 대표에게 그 국민들이 보내주는 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저는 2022년은 우리가 아마 그 정권을 되찾아올 것이다라고 저는 뭐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여러분 중에서 그래도 아무래도 황교안 대표가 가장 앞서 있다고 보시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대로 이미 말씀하셨죠. 알겠습니다. 자, 공무원을 하셨고 최고위직 장관까지 하셨고요. 또 지금 정치인으로 재선 국회의원까지 하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공무원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성공하실 수 있는 건지 후배 공무원이나 정치인들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부끄럽습니다. 성공은 아니고요.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저도 뭐 사실 저기 경상북도 아주 산골 농부의 아들로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뭐 자랑은 될 수가 없습니다만 저는 뭐 흙수저도 아닌 무수저의 인생이었습니다.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열정,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패션, 열정과 도전, 챌린지, 도전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해온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 많은 분들의 또 도움이 있어서 늘 감사하면서 사는 뭐 그런 그 입장입니다. 네, 너무 모범 답안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추가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만 더 듣고 네, 그러시죠. 우리 후배들 공부들한테 네. 제가 성취하는 사람, 성공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만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차이점이 뭘까? 제가 많이 이제 겪어보고 또 이렇게 봅니다만 성취하는 사람은 상황이 여건이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그 속에서 가능성과 기회를 보고 도전합니다.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Y형 인간이라 그러고요. 네. X형 인간은 상황도 그다음에 조건도 좋은데 앞으로 일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불가능성을 먼저 보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X형이라고 그러는데 늘 항상 기회와 가능성을 보고 열정과 도전으로 갔다가 그 인생에 매진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보수, 혁신하는 보수 정당의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한겨레 시청자들께 또 우리 국민께 마무리하는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또 정치에 대한 실망도 크시죠? 그렇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의 한순간 눈물을 닦아줘야 할 텐데 오히려 국민들이 우리 정치를 더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분열과 갈등, 혼란 등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지금 재선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치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국민에 대한 송구스러움 그리고 무력감, 자괴감 등으로 정치를 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렇지만 세상을 바꾸는 정치, 희망의 정치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더 많은 감시와 감독과 비판과 질책 그리고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정치를 만들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정치 인터뷰 오늘은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